첫 번째 장 이전에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사탕 발림에 더 이상 속지 마라.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달러에 대한 금태환 제도를 없앰으로써 돈의 규칙을 바꿨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이 조치는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이끈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 조치를 통해서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빚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 위기는 단순한 사고일까? 시간이 지나가면 진정되는 한순간의 해프닝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과 조직이 그대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면, 또 기존에 만들어내던 수익을 여전히 걷어들이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고자 하겠는가? 결국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의 혼란은 계속 커질 것이다. 1980년대 미국 정부가 사용한 긴급 구제 금융은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났고 지금은 수조 달러로 치솟았다. 나는 혼란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지르는 비명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결국 당신과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체념하도록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모로 가득 차 있다. 악의적인 음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모도 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모여 앉아 작전을 짜는 것도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 팀에 대한 일종의 음모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도 음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부자들의 음모라고 붙인 이유는 부자들이 은행, 정부,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배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지구상의 인간이 걸어다니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일부는 음모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거대 갑부들이 돈 공급량을 조절하여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현대 금융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준비와 재무부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세부적으로 거대 은행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오늘날 저축이 가장 미련한 짓이 된 이유, 돈이 진화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1974년 미국 의회가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 아무런 금융지식도 없던 근로자들의 돈을 주식시장에 퍼붓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지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부는 역사를 둘러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자들이 만든 부자들만의 게임에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기 위해 작전을 짜는 것이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는 한도 안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부자들이 따르는 규칙은 전혀 다르며 따라서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퍼뜨린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집부터 장만하고 융자금을 빨리 갚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부추긴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러한 재테크의 격언들은 사람들을 재정적인 수렁 속에서 평생 힘겹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음모일 뿐이다. 소위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다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하다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리고 만다.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 4가지다.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궁극적으로 이 책은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가는 통로다. 부자들은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통로를 이용해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불린다. 바로 이 통로를 활용해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자신들의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수렁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금융 규칙부터 바꿔야 한다. 즉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IQ를 높여야 한다. 사람들이 금융 지식에 무지할 때 부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나 역시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준 부자 아빠가 있었기에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부자 아빠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부자들만이 아는 게임의 법칙을 어린 나이에 배운 것이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책을 덮을 때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금융 지식을 높임으로써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빨리 바뀔 날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지도자와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 자신의 돈과 경제적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알고 싶은가? 난해하고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파트 1. 부자들의 계략. 여기는 파트 1과 파트 2가 있네요. 파트 1은 부자들의 계략, 파트 2는 부자들의 음모를 물리쳐라. 그래서 총 12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우선 파트 1 부자들의 계략에서 지금의 금융위기는 부자들의 음모에서 시작되었다. 파트입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악의 뿌리일까?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악의 뿌리일까? 당신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궁금하게 여긴 적은 없는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육 지도자들이 부주의한 탓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한 결과는 아닐까? 이유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돈이 많건 적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어른이건 아이건, 직장이 있건 없건 우리는 모두 돈을 쓰며 살아야 한다. 좋든 싫든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고 잔인하고 악랄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 돈의 규칙이 바뀌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돈의 규칙을 바꿨다. 의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한 것이다. 메인주 미노섬에서 이틀 동안 조용한 회의를 하고 난 뒤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국무부와도 국제통화제도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세입보다 세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외국에서 빌렸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름을 수입해야만 했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야 했고 그만큼 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달러를 금과 직접 교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를 국제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은 하루하루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다. 버는 것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 미국은 그 돈을 갚을 수 없었다. 달러를 더 찍어내려면 더 많은 금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닉슨은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금태환 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1971년 순식간에 돈의 규칙이 바뀌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호황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정된 가치도 없이 마구 찍어낸 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한 호황은 계속되었다. 세계가 달러를 믿고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로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가치를 갚겠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 정확히 말해서 미국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신용만이 달러의 가치를 보장할 뿐이었다. 어쨌든 엄청난 돈이 쏟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화려한 파티는 계속되었다.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냈고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했으며 상품과 자산의 가격은 치솟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돈이 하늘을 뒤덮었다.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날아다녔다. 신용카드로 쓴 돈을 갚기 위해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집은 현금 자동 지급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테니까.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니, 눈앞에서 경고 신호가 깜빡이는데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했다. 2007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다.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만 담보로 잡고 있으면 된다는 계산에서 아무한테나 마구 돈을 빌려준 것이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즉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엄청난 돈을 빌린 경제관념이 없는 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또는 대박을 노리고 날뛰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야기라고 여겼다. 심지어 2008년 말까지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맥케인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일상 대화 속으로 들어왔다. 바로 구제금융이라는 말이다. 무모하게 큰 돈을 빌린 서프라임 대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금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빚을 진 거대 은행들이 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직장과 집을 잃고 저축한 돈, 보험, 퇴직연금을 모두 날렸다. 아직까지 무사하다 하더라도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였던 캘리포니아는 파산에 직면